자, 잠깐만 여러분 베트남어 기본 어순 문법을 꽉 잡을 수 있는 라이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율쌤입니다. 자, 2022년도 이제 벌써 7월이죠. 이제 남은 6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랑 제대로 베트남어 공부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지금 원서로 배우는 베트남어 어린 왕자 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이미 신청하신 분도 알겠지만 요 책으로 한국어 이렇게 베트남어가 같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현재 베트남도 되고 한국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뭐 이런 걸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5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거 듣고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구성은 주로 이렇게 20주 학습 동영상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 왕자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가 2권 있습니다. 노트가 이렇게 2권이 있고요. 요거는 단어 노트고요. 요거는 필사 노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굵기 학습지예요. 이걸 제가 이제 PDF 파일을 보내드리면 그걸로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매번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mp3 파일을 제가 항상 제공해 드리는데 한 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과제 체크하고 뭐 하면서 매주 제가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여러분과 비대면인데 대면 같은 강의 이런 느낌으로 좀 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집은 7월 9일까지만 모집을 할 거고 올해 추가 모집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지금 수업이 많아서 더 갑자기 막 들어오는 유입을 받다 내기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딱 7월 9일까지만 모집하고 올해는 끝. 그래서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신청을 7월 9일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은 그냥 네이버에 신짜오 율쌤이라고 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어순과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말 딱 기본 어순과 문법이거든요. 베트남어는 사실 발음과 성조, 듣기가 어려운 거지 문법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요 문법 체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베트남어를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대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2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베트남어를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어순, 요것만 기억해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베트남어를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한 17년 강의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자, 첫 번째 베트남어를 할 때는요 주어부터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주어를 자꾸 빼먹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 수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 뭐로? 완전한 문장 형태로 말씀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표현은 단순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네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즉 한국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 네 가지. 자,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첫 번째, 여러분 어디가, 자, 여러분 그냥 채팅창에 써주시면 돼요. 혹은 소리내서 말하세요. 제가 안 들리지만. 어디가의 주어는? 어디가, 아니 여러분 한국 하시면 돼요. 베트남 너무 잘해가지고 너죠, 너. 자, 민지 만나러 가의 주어는? 그쵸. 민지 만나러 가의 주어는? 나겠죠. 나. 그쵸. 여러분 절대 민지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죠, 나. 자, 그쵸. 뭐 타고 가의 주어는? 너. 그쵸. 버스 타고의 주어는? 나란 말이에요. 나 버스 타고 가.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한국어 할 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해요. 그냥 어디가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버스 타고 하면 버스가 주어라고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뭐부터 찾아라? 여러분 소리내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머리로 아는 거랑 내뱉을 때 기억에 남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 뭐부터 찾아라? 항상 주어부터 찾는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bao nhiêu tuổi? các bạn bao nhiêu tuổi?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알아? 30. 만약에 30살이에요. 30.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0살이래요. 자, 그 다음에 sinh năm mấy, em sinh năm mấy, 뭐 chị sinh năm mấy, anh sinh năm mấy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30살이면 93년생이시라고요? 지미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강조했던 게 뭐였냐? Em bao nhiêu tuổi? 라고 물어봤을 때 năm nay
em 30 tuổi. 즉 뭐예요? 동생아, bao nhiêu tuổi? 죄송합니다. 동생아, bao nhiêu tuổi?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나이가 얼마니? 라고 말했을 때 năm nay, 올해 em, 저는 30 tuổi, 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즉 주어와 수어가 있는 문장 형태로 말하시고 대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em sinh năm mấy? em sinh năm mấy 하면 뭐예요? 너는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em sinh, 태어났다. năm mấy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위가 이게 아니라 뭐다? em sinh, 저는 태어났어요. năm 93, năm 93, 93년도에 요렇게 명확하게 주어와 수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주어 수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자면, 자, 제가 베트남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살다 오신 한국 분들 중에 베트남어를 가르쳐 보니까 다 단답 형태로 말하고 단어만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못 말해요. 문장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안 되고 대답도 다 단어식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베트남어 실력을 제대로 쌓으려면 무조건 주어와 수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베트남 사람도 그러면 이렇게 주어를 빼고 어디가? 민지 만나러 이렇게 대답을 안 할까요? 하죠. 베트남 사람도 당연히 회화를 할 때는요, 주어를 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실력이 꽤 있는 상태에서는 주어를 빼고 그냥 단어 형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나의 실력이 훌륭하지 않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완전한 문장 형태로 말씀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베트남어를 제대로 잘할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베트남어는 주어를 말해야지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역을 할 때나 혹은 제가 좀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주어를 넣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어를 멋있고 엘레강스 있게 좀 고급지게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넣어라?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로 말해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표현을 단순화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통 말씀을 하실 때 막 우리는 접속사에서 막 긴 문장, 하나의 엄청나게 긴 문장을 많이 말해요. 물론 여러분이 실력이 충분히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좀 그런 게 아니라면 긴 문장은 일단 여러 개의 문장으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한 번에 긴 문장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을 가기 위해 베트남어 공부를 해. 이렇게 이 문장도 나는 헷갈린다. 그럼 나는 베트남어 공부를 해. 왜냐하면 베트남 가고 싶어서. 이렇게 끊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하나의 명사 주어에는 한 개 정도의 꾸밈 정도만 붙는 게 좋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란 모자가 예뻐요. 그러니까 모자가 예뻐요. 모자가 주어예요. 예쁘다가 그 상태예요. 모자가 예쁘다예요. 그럼 이 모자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저 노란 모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산 저 노란 모자 너무 길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베트남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실력이 좀 애매하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노란 모자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꾸미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꾸미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모자에다가 노란 모자, 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저 노란 모자, 그게 됐으면 어제 산 저 노란 모자,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 실력이 그게 안 되는데 너무 많이 꾸민다?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그럴 실력이 될까? 처음부터 갑자기 10단계로 올라간다? 컴바우저력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봐봐요, 여러분. 내가 어제 산 저 노란 모자 예쁘다 라고 했을 때, 나 어제 노란 모자를 샀어. 그게 저 모자야. 저 모자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자르라는 거예요. 절대 복잡한 형태로 만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화에서 은유적인 표현은 지양하시고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해라. 이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삥삥 애둘러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거는 마치 한 폭의 뭐 그림처럼 뭐 너무너무 뭐뭐하고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화,
즉 말하기에서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도 은유와 멋있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거를 글에다가 쓰지 회화에다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파랗고 노랗게 물들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안 해요. 야 저거 되게 예쁘다. 오 저거 되게 아름답다.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노랗고 물들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일기장에 쓰거나 글에다 주로 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한다. 어디에서? 회화에서. 그래서 표현을 단순화하는 방법 이거는 제가 사실 저희 반에 있던 어떤 분 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예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그분한테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썼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갖고 왔다는 점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특산물이 많은 제주도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따진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이 문장이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자, 여기에 주어는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누구한테? 외국 관광객에게 뭐 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가 핵심이에요. 그쵸? 근데 이 제주도에 이렇게 볼거리가, 먹거리가, 체험거리가, 특산물이 많은 제주도. 꾸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할 때 자꾸 틀려요. 심지어 내가 글을 써도 그 글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쓰는 게 낫냐면요. 제주도는 볼거리, 맛있는 음식, 특산물, 체험거리가 많다. 그러면 제주도는 뭐예요? 주어는 제주도. 많아요. 무엇이? 얘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그렇다면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 문장이 그냥 한국어로 봤을 때는 더 쉬운 것 같죠? 근데 베트남어로 바꿀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제주도는 많다. 요런 것이.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요. 그러면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베트남어 바꾼 걸 보세요. 이게 베트남어로 심지어 이렇게 바꿔놔도 제대로 못 끊으면 말을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Em muốn giới thiệu đảo Jeju, nơi có nhiều cảnh quan đẹp để tham quan, đồ ăn ngon để thưởng thức, trải nghiệm thú vị để khám phá cho du khách đến thăm Hàn Quốc. 이거를 이렇게 제가 방금 끊은 것처럼 끊지 않으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면 저는 뭐 하고 싶어요? giới thiệu, 소개하고 싶대요. đảo Jeju, 제주도라는 곳을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제주도는 어디요? nơi, 어떤 곳이요? có nhiều, 많이 있죠. cảnh quan đẹp để tham quan, 관람하기 위한 아름다운 풍경이 많고, đồ ăn ngon, 맛있는 đồ ăn, 음식이 있죠. để thưởng thức, 음미하다, 먹어보다, 맛보기 위한 맛있는 음식이 많고, trải nghiệm thú vị, 흥미로운 체험이 많대요. 뭐 하기 위해? khám phá, 여러분들이 한번 모험하다, 체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체험하기 위한 흥미로운 체험이 많아요. 다시 보면 체험하기 위한 흥미로운 체험, 맛보기 위한 맛있는 음식, 방문하기 위한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곳인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대요. 누구한테? du khách đến thăm Hàn Quốc, 한국을 방문하러 오는 여행객에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차라리 낫냐면 제주도는 có nhiều, 많아요. 제주도는 많다. 뭐가 많은지 그냥 하나씩 얘기하면 돼요. cảnh quan đẹp, 아름다운 풍경. đồ ăn, 음식, đặc sản, 특산물이죠. 맛있는 특산물과 음식, 흥미로운 체험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du khách nước ngoài, 외국 여행객들이 와요. 자, 주어가 하죠. 여행객들이 와요. 어디를? 한국을 와요. 그러면 저는 뭐 하고 싶다? giới thiệu, 소개하고 싶어요. 제주도를. 어디에? 그들에게.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한 문장을 끊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뭐뭐뭐한 제주도는 이렇게 쓰지 말고 제주도는 뭐가 많아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시는 형태가 훨씬 더 단순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어렵게 쓰지 말고 특히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어가 길면 길수록 처음부터 꼬여요. 그래서 무조건 주어는 단순하게 수로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든 뭐든 여러분 뒤에 쓰시고 싶은 말은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길어도 괜찮아요.
근데 앞부터 헷갈리면 앞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Đảo Jeju에는 많아요. có nhiều 무엇이? cảnh quan đẹp. 그렇죠? đồ ăn và đặc sản ngon. 흥미로운 체험, trải nghiệm, thú vị. 그래서 nên 만약에 nếu du khách nước ngoài 가 đến 와요. 한국을 오면 thì 그러면 저는 em muốn giới thiệu 소개하고 싶다. đảo Jeju cho họ. 자, 지금 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주어는 무조건 다 단순해요. đảo Jeju 주어, 여행객 주어, 나 주어. 딱 하나하나로 끝나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말뜻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해라. 특히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음 이의어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동음 이의어를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한국어로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나 아직 안 자. 나 아직 공부해. 이 두 개의 아직은 베트남에서는 달라요. 다르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를 베트남어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써보실 수 있으면 좀 채팅방에 한번 이 두 문장을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오늘 또 오래 걸릴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네. 한번 생각을 해서 써보시고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랑 저랑 버퍼링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기다려야 돼요. 자, 나 아직 앉아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혹은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할 때 쓰는 게 뭐였죠, 여러분? 지어였죠, 지어. 지어 동사예요. 영어엔 not yet이죠. not yet. 아직 못한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의 아직은 아직도예요. 아직도 여전히 어떤 상태다. 이거는 위의 아직은요, 아직 뭘 못한 거예요.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근데 밑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예요.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영어로도 이거는 not yet이에요. not yet. 그리고 얘는 여전이라서,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아직도란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건을 쓰시면 돼요. 건, 동사나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영어로 치면 still이죠. still.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 아직 안 자는 어떻게 썼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얘는 보면 뭐 또이로 쓸게요. 그냥 또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즉 이 쯔어 자체를 아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쯔어는 아직 안, 아직 못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쯔어하오, 쯔어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요? 나는 아직 안 잤다요. 아직 못 잤다요. 자, 나 아직도 공부해. 난 여전이니까 또이 건. 얘는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그 상태다. 그래서 쓰실 때 여러분이 아직 안 한 건지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인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려워. 이게 좀 난이도 더 있습니다. 피자 시켰어? 유리한테 전화라고 시켜.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맞추면 좀 고수 인정. 유리한테 전화하려고 시켜.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 시키다랑 이 시키다는 달라요. 일단 한국어를 기억하세요. 피자 시켰어는 정확하게 하면 뭐예요? 피자 주문했니? 주문하다죠. 주문하다. 유리한테 전화하라고 시켜는 유리한테 전화하라고 주문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리한테 전화하라고 말해. 그러니까 즉 유리가 어떤 동작을 하라고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켜도 음식을 주문하다의 시켜가 있고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해라는 뜻으로 두 가지 나눠서 쓰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피자를 시키다. 오케이, 시키다라고 하면요. 시키다는 베트남에서 주문하다는 거이도 되고요. 깨우도 돼요. 네, 깨우. 자, 그러면 피자 시켰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이 피자. 누가요? 주어가 있겠죠. 너가 있겠죠. 너 거이 피자 지어. 피자 시켰어? 뭐뭐 했어? 어떤 동작을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지어 쓰죠. 그래서 거이 피자 지어.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거이 피자 지어 라고 하면 피자 시켰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리한테 전화라고 시켜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사실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깨우 주어 동사를 쓰면요, 주치한테 동작을 하라고 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요 위에서는 거이를 써도 되고 깨우를 써도 되지만 밑에는 무조건 깨우밖에 없습니다. 깨우 주어 동사가 주치한테 동작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우 유리 거이 니엔 전화를 걸다.
kêu Yuri gọi điện. 이렇게 하면 뭐야? 유리한테 전화 걸라고 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의 안 됩니다. 무조건 뭐다? kêu 주어 동사예요. 알겠죠? kêu 주어 동사. 그럼 유리 보고 하라고 해 하면 어떻게 해요? kêu Yuri làm. 소리 내야 돼요. kêu Yuri làm. 유리한테 전화하라 해. kêu Yuri gọi điện. 유리한테 피자 시키라고 해 하면 어떻게 해요? kêu Yuri gọi pizza. 혹은 kêu Yuri kêu pizza.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음이유에 좀 조심하시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하세요. 이거 말고도 사실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다시 한번 항상 생각을 해보고 사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4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베트남어 기본 어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기본기 잡는 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큰 틀을 잡아야 돼요. 베트남어를 할 때, 여러분 어순을 만들 때요. 첫 번째 큰 틀은 주어 다음에 수어를 써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오거나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나 피자 먹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유리는 피자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유리는 먹어 피자를 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일단 뭐다? 무조건 유리는 한 다음에 먹다가 나오든 유리는 똑똑하다 이렇게 뭐 형용사가 나오든 무조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오거나 혹은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 먹어. 동생이 나 먹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 내서 그냥 하시면 돼요. em ăn. 내가, 동생인 내가 먹는다. em ă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쉽죠? 베트남어 어려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트남어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베트남어는 tiếng Việt. 어렵다는 khó 해서 tiếng Việt khó. tiếng Việt khó.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 졸려. 그럼 누가 졸린 거예요? 동생이 내가 졸린 거예요. 그죠? 나 쓰고 졸리다 쓰면 끝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나, em, 졸리다, buồn ngủ. 여러분 소리 내서 해야 돼요. buồn ngủ, em buồn ngủ 라고 해야 됩니다. em buồn ngủ.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buồn 이 뭐예요? buồn 이 슬픈이죠. ngủ 가 뭐예요? 자다잖아요. 근데 졸리다는 뭐냐면 자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자고 싶어서 무언 슬픈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릴 때 우리 어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고 싶어서 슬픈 상태이다가 졸리다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em buồn ngủ 라고 합니다.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자, 초콜릿이 유명하대요. 그럼 초콜릿이 유명한 거죠. 그냥 주어가 초콜릿, 유명한 상태. 초콜릿은 베트남어로 소콜라예요. 소콜라가 nổi tiếng, 소콜라, nổi tiếng.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큰 틀은 뭐다? 주어 다음에 무조건 수로. 그래서 요런 문장이죠. 야, 너 어제 뭐 했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 어제 뭐 했어? 일단 주어 수로부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주어 수로부터 찾아요. 그러면 너 어제 뭐 했어 해서 주어 수로는 뭐예요? 너 하다예요. 너 하다. 일단 그거부터 무조건 찾으라는 거예요. 어제 나 영화 보러 갔어. 여기서도 주어 수로부터 찾아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요. 그럼 뭐예요? 나 본 걸 영화보다. 나 영화보다. 이게 주어 다음에 수로죠. 요렇게 무조건 찾아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동사도 많고요. 형용사도 많은데요. 베트남어는 언어 특성상 동사는 그래도 많은데 형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회화할 때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너 어제 왜 늦었어? 어젯밤에 뭐 했길래?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나 의문사, 즉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게 뭘까요? 어제, 엊그제, 7시에, 8시에, 언제, 얼마 동안 이런 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고요. 의문사라는 건 뭐예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단어를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죠. 즉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다 의문사예요. 자, 그럼 베트남어는 주로 주어랑 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간명사나 의문사는 주어와 수로 가운데에 오는 게 아니라 주로 앞에 혹은 끝에 오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자, 왜 너 늦었어? 너 왜 늦었어? 너 늦었어 왜? 다 가능하지만 베트남, 우리나라는
너 왜 늦었어? 이렇게 주어와 수로 사이에 자꾸 집어넣는데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어는 주어와 수를 여러분 절대로 끊지 마세요. 그냥 얘를 놓고 왜를 앞에다 넣는 거예요. 왜를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나 12시에 잤어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사실 한국어로 했을 때 12시에 나 잤어. 나 12시에 잤어. 나 잤어 12시에.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 12시에 잤어를 좋아해요. 즉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베트남어는 어떻게 한다? 앞에 오고 끝에다 쓰세요. 제발. 제발 가운데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민지 만나. 민지 오늘 만나.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자 베트남어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일단 주어가 뭐예요? 민지가 아니죠. 내가 만나다가 주어예요. 그쵸? 누구를? 민지를. 그러면 em 내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내가가 아니죠.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동생인 내가 gặp 만나요. 민지를 만나요. Hôm nay em gặp 민지. Hôm nay em gặp 민지. 무조건 뭐랑 뭐부터 찾아라. 주어 수로 찾고요. 그 다음 민지 여기다 써놓고 오늘 같은 이런 시간 명사,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은 앞에 온 끝에 써요. 근데 홈나이는 보통 베트남에서 앞에 씁니다. 자, 요즘 한국 더워. 자, 그럼 무조건 자,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한국이 주어. 덥다가 nóng 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국 nóng 부터 써요. 그리고 요즘 dạo này 앞에다 쓰는 거죠. dạo này 한국 nóng, dạo này 한국 nó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요즘도 보통 앞에 써요. 자, 왜 늦게 왔어? 이거는 자 어떻게 쓸까? 조금 어려워집니다. 일단 주어가 뭐예요? 왜 나 늦게 왔어는 아니겠죠. 왜 너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주어예요. 그러면 수로는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인데 왔다겠죠. 왔다. 너가 왔어요. 오긴 오는데 뭐예요? 늦게 왔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 너가는 왔죠. 늦게 온 거야. 늦게 왔어요. 그래서 em đến muộn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왜는 주어 앞에 써야 되니까 앞에 써야 돼요. 얘는 왜라는 단어는 무조건 앞에 써요. Tại sao em đến muộn? Tại sao em đến muộn? Tại sao em đến muộ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먹어? 자,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어? 일단 내가 먹겠죠. 내가 먹어요. 그죠? 이것을 먹어요. 어떻게는 의문사니까 앞에 온 끝에 가겠죠? 어떻게는 끝에 가는 명사예요.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어예요. 원래. 자,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내가 em. 자, 먹다 ăn. 자, 무엇을 cái này. 이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 어떻게 thế nào. 이렇게 써야 돼. em ăn cái này thế nào.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도 이거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ái này 이거 하고 콤마 하고 ăn thế nào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가 어떻게 있으면 끝에가 있죠. 수로 뒤가 있죠. cái này ăn thế nào 어떻게는 무조건 수로 뒤편에 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cái này ăn thế nào 요렇게 주로 쓴다는 겁니다. 얘는 좀 예외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냥 cái này 하고 나서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럼 회화에서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써놨어요? 콤마를 해놨죠. 다시 정리하면 주어 수로 먼저 무조건 찾고 시간 명사 의문사는 앞뒤로 가는 거다. 이거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그럼 시간 명사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시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맞죠?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가 있고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쓰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ví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시간. 이거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1시간. 기간이죠. 오케이. 자, 오늘.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오늘. 시점. 지금. 뭐예요? 시점. 오케이. 3주 후. 3주가 기간일까요, 시점일까요, 여러분? 3주는 시점이죠. 오케이. 시점. 2022년도 시점. 다음 주 시점. 오케이. 자, 3개월 기간. 2주 기간. 둘째 주에는 시점. 5분 전은 시점. 언제
언제는? 시점. 오케이. 얼마 동안? 베트남어는 여러분 시점은 문장 앞에 쓰는, 그러니까 주어 수로를 기점, 주어 수로 가운데 제발 쓰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주어 수로가 있으면 앞에 뒤에 쓰면 어디 상관없어요. 기간은 무조건 뒤에 써. 그러니까 나 베트남어 공부 3개월 했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베트남 공부를 했다가 쓰고 3개월이란 기간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너 얼마 동안 살았어? 그럼 너 살았어 쓰고 얼마 동안은 무조건 기간이니까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야 우리 둘째 주에 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야 우리 보자를 써놓고 둘째 주에는 시점이니까 앞에 혹은 뒤에 오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시점은 어디와 어디에 소리내서 얘기야 기억한다. 시점은 어디와 어디에 들어간다? 주어 수로가 있으면 앞에 뒤에 상관없다. 기간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끝에. 기간은 어디에? 무조건 끝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1시에 자다. 1시에는 시점일까 기간일까요? 레일라 시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em ngủ, 제가 ngủ 자요. lúc 1giờ, 1시에 잔다. 자 혹은 1giờ em ngủ 앞에 써도 돼요. 1giờ, 1시에 em ngủ, 제가 자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3시간 공부한다. 3시간은 기간이니까 무조건 어디 쓴다? 끝에. 그러면 em học 3 tiếng. 여러분 주어를 지금 다 동생으로 그냥 통일시킨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아서 em học 3 tiếng.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em học 3 tiếng 하면 3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앞에 쓰는 시간 명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으려면 bây giờ 남부로 bây giờ 지금이란 단어. hiện nay 현재. dạo này 요즘, dạo này gần đây 남부로는 gần đây 최근에 라는 이런 표현들은 주로 앞에, 즉 주어 수로가 있으면 걔네 앞에다가 쓰는 시간 명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기본 틀이 주어 수로. 시간 명사, 의문사는 이렇게 끝에 쓴다. 절대 가운데 쓰는 거 아니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로 틀 안에서, 즉 주어라는 틀 안에서, 서술어라는 틀 안에서는 거꾸로 사용해야 돼요. 베트남어 하면 베트남 tiếng Việt, Viet이 베트남이고 tiếng이 어죠. tiếng Việt 이렇게 쓰고, 한국 사람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사람 한국, người 한국 이렇게 하죠. 어려운 거 나왔어요. người 한국 이렇게 가요. 자, 빨리 먹다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 먹다 빨리. ăn nhanh 남부로는 앙냠 이라고 하죠. 이렇게 먹다 빨리 이렇게 써야 되고요. 많이 사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mua nhiều 사다 많이 이렇게 써야죠. mua nhiều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거꾸로 쭉 제발 거꾸로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제 내 동생 학기말고사에서 1등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내 동생 학기말고사에서 1등 했다? 내 동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 동생에선 동생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합격한 게 아니지 1등한 게 아니잖아요. 동생이 중요한 거죠. 야, 저기에 걸려있는 빨간 색깔 모자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 가자. 저기에 걸려있는 빨간색 모자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기에 걸려있는 빨간색 모자에 제일 중요한 건 모자예요. 그쵸? 나 되게 힘들게 합격했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하다예요. 그죠? 베트남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조건 앞에 써야 돼요. 무조건 앞에 써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꾸며주는 것들이 뒤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온다? 먼저 오고. 그래서 문장을 쓸 때 헷갈리면 잘 생각해요. 내가 어제 산 모자 하면 무조건 뭐부터 써요? 모자부터 써야 돼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면 뭐부터 써야 돼요? 음식부터 써야 돼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쓰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어제 베트남어 공부 열심히 했어. 이 문장을 한번 쪼개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뭐가 사라져 있어요? 주어가 사라져 있죠. 어제 나 베트남어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했으니까 과거 시제도 원래는 있겠죠. 과거 시제라는 건 뭐예요?
했다로 만들어주는, 과거로 만들어주는 시제죠. 베트남어는 미래로 만들어주는 단어, 뭐 과거로 만들어주는 단어, 현재로 만들어주는 단어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자 먼저 베트남어 한국 어순을 베트남어 어순 형태로만 바꿔보세요. 한국어식을. 자, 바꿔보세요, 여러분. 어제나 베트남 공부하다 열심히. 자, 한번 멈추고 바꾸시면 됩니다. 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제 제가 일단 여기서도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나 공부하다부터 찾아야 돼요. 주어, 수어. 시제는 항상 동사 앞에 있거든요. 이 시제. 즉 시제는 무조건 동사 앞에 있어야 돼요. 과거로만 했다, 할 것이다, 하는 중이다 라는 이런 시제들은 무조건 동사 앞이에요. 그러면 나 공부했다가 돼요. 자, 무엇을? 베트남어를 공부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 열심히.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나 어제 가운데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제는 보통 앞에 혹은 끝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베트남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Hôm qua em đã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Hôm qua 어제 제가 이게 과거시죠. đã học 공부했어요. tiếng Việt 베트남어를 chăm chỉ 열심히. 그럼 여러분 뭐야 너무 머리 아파. 베트남어도 베트남어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를 외워요. tiếng Việt 계속 소리내서 tiếng Việt 그럼 베트남어 공부하다가 뭐겠어요? học tiếng Việt 그렇죠? 그래서 이 문법은 알고 있되 너무 집착하지 마요. 이 문법을 계속 소리내서 연습하다 보여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Hôm qua 어제 나는 공부했어요. Em đã học 무엇을? tiếng Việt 어떻게? chăm chỉ.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는 뒤에 꾸며주니까 뒤로 가는 거죠. 한 번 더. Hôm qua em đã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Hôm qua em đã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왜 안 먹어? 해봅시다. 왜 안 먹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베트남어로 써보세요. 이번에는. 자, 제가 다 단어를 써놨어요. 왜 안 먹어? 여기서 이번에 너는 오빠나 형, 상대가 오빠나 형이라고 생각하고 형 왜 안 먹어? 오빠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mình phải nói như thế nào các bạn?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너가 안 먹어요. 오빠가 không ăn, 안 먹어요. không ăn, 안 먹다. 왜는 앞에. anh sao không ăn 이 아니라 sao anh không ăn 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sao anh không ăn, sao anh không ăn. 남부로는 sao anh không ăn, sao anh không ăn 이거 됩니다. 자, 어제 늦게 자서 지금 피곤해. 제가 단어들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조립해서 베트남어로 써보세요. 자, 모두 이제 멈춰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직접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춰서. 자, 일단 이게 두 개의 문장이에요. 어제 늦게 잤대요. 그래서 지금 피곤하대요. 두 가지예요. 그거를 접속사로 이어준 문장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자, 일단 내가 자다예요. 내가 자다부터 먼저 자요. 자긴 잤는데 어떻게 했어요? 늦게 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긴 자는데 늦게 잤어요. em ngủ muộn. 자, 어제는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hôm qua em ngủ muộn. 그래서 지금 또 앞에 있죠. bây giờ mệt, em mệt. 왜냐면 앞에 주어가 em 똑같잖아요. 주어가 똑같으니까 한 번은 생략 가능해요. 주어가 똑같을 때는 한 번만 써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hôm qua em ngủ muộn nên bây giờ em mệt. hôm qua em ngủ muộn nên bây giờ em mệt. hôm qua em ngủ muộn nên bây giờ em mệt.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여러분 거의 다 끝이 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세 번째는 수량과 명사예요. 우리나라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개. 그냥 한 개. 수량이 뭐예요? 하나. 두 개. 무조건 뭐부터 쓴다? 숫자부터 써요. 수량부터 쓰죠, 여러분. 그쵸? 자, 베트남어가 원래 잘 생각해보세요. 베트남어는 거꾸로니까 한 개 하면 개한일 것 같고 한 명 하면 명 하나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수량에 대해서는 수량 다음에 세는 단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 하면 똑같이 một cái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못이 되겠죠. một cái. 자, 한 명 하면 một người. 그렇죠. 자, 똑같이 그럼 책 한 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써야 돼요?
한 권은 그래도 써요. 그리고 책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숫자부터. 봐봐요, 여러분. 책 한 권에서 고민할 거 없어요. 숫자부터 쓰세요. 숫자부터 쓰세요. 한 권, sách, 책. một cuốn sách, một cuốn sách, một cuốn sá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 한 컵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뭐부터? 숫자부터. 고민하지 마요. 한 컵 물이에요. 그러면 một ly nước, một ly nước, một ly nước 이렇게 되는 거예요. một ly nước, một ly nướ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무조건 수량이 이런 게 나왔을 땐 뭐부터 써라? 수량부터 써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베트남어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돈을 많이 벌다 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다. 자, 그럼 돈을 벌다라는 단어가 kiếm tien이에요. 그쵸? 자, 많이는 뭐예요? nhiều 예요. nhiều.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벌다 라고 하면 kiếm tiền nhiều 라고 쓸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벌다 라고 하면 많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kiếm tiền nhiều 라고 잘 안 하고 kiếm nhiều tiền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it은 적은이란 뜻이에요. 적은은 양을 나타내는 거죠. nhiều 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것도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양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주로 죄송합니다.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주로 명사 앞에 쓰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왜? 항상 수량이 명사 앞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야채를 먹다가 안 먹어요. rau, ăn rau. rau가 야채예요. 야채를 먹다가 ăn rau예요. 야채를 많이 먹다 하면 뭐예요? ăn rau nhiều 라고 쓰기보단 뭐라고 쓴다? ăn nhiều rau라고 쓴다는 거죠. ăn nhiều rau. 그럼 야채를 적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ăn ít rau. ăn ít rau. 이렇게 쓰는 게 베트남식 말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iểu không các bạn?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기간과 시점 구분하기가 왜 또 나왔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과 관련돼서 한번 쭉 설명하는 또 라이브 특집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혼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분석해서 뭐 설명하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오늘 좀 간단한 버전으로 네 번째, 기간과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는 예외예요. 꼭 기억하세요. 얘네는 예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어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야, 너 시간 있어? 이거랑 나 1시간 공부했어. 제가 방금 너 시간 있어? 나 1시간 공부했어. 요렇게 썼어요. 이 두 가지에 똑같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 두 가지 상황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베트남어로 하나의 단어로 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영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하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 너 시간 있어? 할 때 시간은 영어로 뭘 쓸까요? time을 써요. time. 그렇죠? time을 쓸 거예요. 근데 나 1시간 공부했어 할 때 이 시간은 1hour 쓸 거예요. 그렇죠? hour를 쓰죠. 즉 여러분, 시간 있어? 전체적으로 그냥 시간 있니? 시간 없어? 이럴 때 쓰는 단어와 나 1시간 공부했어. 즉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뭐뭐 했다 라고 할 때 쓰는 시간은 명확히 구분해서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에요. 남부는 무조건 띠eng을 쓰고요. 북부는 좀 저랑 띠eng을 병행해서 쓰는데 북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확실히 저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시는 뭐예요? 1시에, 9시에, 9시 반에 할 때 그 시각, 즉 시점을 말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얘도 저예요. 남부는 띠eng과 저를 써요. 즉 단어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một tiếng 하면 1시간, một giờ 하면 1시예요. 근데 북부 같은 경우는 một giờ 가
1시간일지 1시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그냥 뭐 대화로 대화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남부 출신이라서 디행을 써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예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1시간 공부하다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은 문장에 어디에 써야 된다? Em học một tiếng, em học một giờ 이렇게 써야 돼요. 자, 1시에 공부하다. 자, 제가 말했죠, 여러분. 1시에 시점은 어디랑 어디에 쓴다? 주어 수어가 있으면 앞에 온 끝에 상관없다. 그러면 học, em học 여기 주어가 있다고 쳐요. em học lúc 1giờ 1시에 보이시죠? 1시에 에가 거꾸로 쓰는 거죠. 1giờ 1시에 em học 둘 다 상관없죠. em học lúc 1giờ 1giờ em học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얘는 예외라고 했어요. 왜냐면 단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예외로 그냥 1시간, 1시 우리나라 어순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은 틀릴 거 많이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바로 ngày tuần tháng năm 이죠. 일, 주, 월, 년입니다. 여러분. 일, 주, 월, 년. 자, 이거는 숫자가 앞에 있으면 기간이 되고 숫자가 뒤에 있으면 시점이 돼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즉, một ngày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một ngày 하면 하루예요. 기간이니까 하루. một tuần 하면 뭐예요? 일주일. một tháng 하면 한 달. một năm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ngày một 하면 뭐예요? 1일. 7월 1일. 이렇게 1일. 그 다음에 주는 시점을 하면 좀 얘기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tháng 1, tháng riêng 하면 뭐예요? 1월. năm 못을 쓸 일은 없지만 서기 1년, 서기 1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와, 씨,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와, 씨, 이걸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시, 자, 집중.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베트남어 어순의 제3법칙 뭐였습니까? 수량 명사. 항상 수량은 뭔다? 숫자, 수량부터 쓰고 명사를 쓰게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수량 명사예요. 왜냐? 자, 봐봐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량의 시간을 수량화한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동안을 얘기하죠. 하나의 시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기간, 수량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쓰죠. 한 달이라는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다 수량인 거예요. 그만큼의 양인 거예요. 양. 시간의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량당 명령. 그쵸? 오호, 그러네요. 쉽죠? 그쵸? 근데 시점을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2법칙 뭐였죠? 아까 제2법칙 거꾸로 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쓰기. 이해되죠? 자, 그게 여러분, 이게, 자, 또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제가 그냥 하나만 써놓을게요. 이 법칙이 계속해서 따라서 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자, 떵은 층이에요. 층이란 단어예요. 층. 그러면 베트남어로 마떵이란 단어와 떵바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마떵짜리 건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건물은, 자, 이게 숫자 3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마떵. 저희 건물은 마떵짜리 건물이에요. 저희 집은 떵바에 있어요. 떵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즉, 자, 마떵이라고 하면요, 그 건물의 총 층 수를 의미해요. 왜냐?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총 양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수량. 항상 수가 앞에 쓰여요. 근데 떵바 하면 어떻게 돼요? 떵바 하면 3층이란 딱 한 층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3층에 살거든요, 여러분. 너무 TMI긴 한데 저는 3층에 살거든요. 3층이라는 한 시점 같은 거죠. 한쪽.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든 뭐든 전체의 총량을 얘기해요. 그럴 땐 무조건 뭐가 먼저 나온다? 숫자가 먼저 나온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꾸로 써야 된다. 기억하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 자, 이거 잘못 썼네. 자, 그러면 3시간, 4일 동안, 2주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자, 그러면 3시간 마띠eng도 되고 마저도 되겠죠. 마띠eng 읽으시면 돼요. 마저예요.
4일 동안 뭐부터 나와요? 숫자부터 나오죠. 4ng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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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gày 라고 하죠. 사실 동안, 왜냐면 봐봐요 여러분. 또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기간을 얘기할 땐 동안이 필요 없어요. 나 하루 공부했어. 나 하루 동안 공부했어. 같은 얘기죠. 우리나라도 기간을 얘기할 때 동안이란 단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안 쓴 거예요 지금. 자, 2주 동안도 그냥 어떻게 해요? 2tuần, 2tuần 하시면 됩니다. 2tuần. 자, 6개월 동안 6 tháng, 6 tháng. 1년 동안 1 năm, 1 năm. đúng không? 이거 쉽죠? 그냥 숫자가 앞에 있으면 돼요. 자, 시점입니다. 자, 시점이면 무조건 거꾸로 써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봐봐요. 우리 몇 시에 만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점을 얘기할 때 우리 몇 시 만나? 라고 안 하고요. 우리 몇 시에 만나? 우리 3시 만나? 라고 안 하죠. 우리 3시에 만나라고 해요. 즉 시점을 얘기할 때는 에라는 조사는 불가피해요. 꼭 써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냐면 에시3으로 써야 돼요. 에시3. 얘는 예외다. 얘는 예외예요. 여러분 얘는 예외. 죄송합니다. 왜냐면 시랑 시간에서만 예외였어요. 시랑 시간에서만 예외. look 맞아. look 맞아. 맞아. 그쵸? 근데 자 얘부터 이제 적용입니다. 에1 죄송해요. 에14가 되겠죠? 에14 그쵸? vào ngày 4 vào ngày 4 vào mùng 4이라고도 하는데요. vào ngày 4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주를 시점화하지 않은 게 주를 시점화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깜빡하고 있겠지만 주를 시점하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예요. 둘째 주에 하면 s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ào tuần, vào 주 두 번째, vào tuần thứ hai, vào tuần thứ hai, vào tuần thứ hai 이렇게 써야 돼요. 자, 6월에도 어떻게 쓸 때? 에, 월, 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vào tháng 6, vào tháng 6. 자, 2022년도에도 에, 년 2022 써야겠죠? vào năm 2022 이렇게 되겠죠. vào năm 2022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베트남어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7월 4일이에요. 얘는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그러면 2022년 7월 4일을 베트남어로 쓰면 1, 4. 그 다음에 월, 7. 년 2022년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 생각해서 말하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3시에 만나자. lúc 3 giờ gặp. gặp lúc 3 giờ. gặp lúc 3 giờ. 4일에 가. đi vào ngày 4. đi vào mùng 4. 그냥 계속해서 말하기로 입으로 말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방법이지 머리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 로직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 진짜 어렵다. 끝이 라고 하고 싶어요. 자, 요거 응용학습입니다. 지금부터. 요거 베트남어로 바꿔봅시다. 이번 시험 문제 진짜 어렵다. 그럼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죠.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긴 시험 문제인데 2번 시험 문제니까 자 2번도 사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얘가 2고 얘가 번이죠. lần này. 그러니까 bài thi 잘못 썼다. bài thi lần này 2번 bài thi 시험 문제가 thật khó, khó thật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덫은 그냥 얘는 정말로 진짜로 라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아이예요. 이런 문법적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럼 룸컴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니까 걔부터 무조건 먼저 쓰는 거예요. bài thi lần này, bài thi lần này. 이번 시험 문제에서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bài thi lần này thật khó, đúng không? 혹은 bài thi lần này khó thật, đúng không? 이렇게 돼야 됩니다. bài thi lần này khó thật, đúng không?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쉬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으로 갑니다. 가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할 때 주어는 내가, 제가겠죠. 제가 뭘 한대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hướng dẫn 은 안내하다인데 xin hướng dẫn 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좀 예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사용 방법 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방법? 사용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뭐 시간 개념이니까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전혀 상관없어요. 즉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오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도 앞에. 자,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Từ bây giờ em xin hướng dẫn cách sử dụng. Từ bây giờ em xin hướng dẫn cách sử dụng. 남부로는 từ bây giờ em xin hướng dẫn cách sử dụng. từ bây giờ em xin hướng dẫn cách sử dụng.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A는 서울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 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해서 써보세요. 베트남어로.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어는 A예요. A가 뭘 했대요? 졸업했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를 졸업했대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일단 요게 핵심입니다. 항상 핵심이 이렇게 있으면 꾸미는 건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A는 막 졸업했다가 먼저 나오죠. 막 졸업했어요. 왜냐면 막은 시제예요. 방금 막 근접 과거. 과거기 과거인데 가까운 과거예요. 막 졸업했어요. 대학교인데 꽤 유명한 대학교. 어디에? 서울에서래요. 그러면 대학교 꽤 유명한 에서 서울. 거꾸로 쓰면 돼요. 거꾸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가 vừa 방금 막 얼마 전에 막 tốt nghiệp 졸업하다. 그렇죠? 졸업했어요. 어디를? A가 졸업했어요. trường đại học 대학교를 졸업했대요. 대학교. 근데 꽤 유명하대요. 자, 이 꽤 정도를 나타내. 매우, 꽤, 약간 이런 애들은 보통 형용사 앞에 써요. 그래서 가도 무조건 형용사 앞에 써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꽤 유명해요. 가 nổi tiếng. 그 다음에 에서 서울. 거꾸로 썼죠. 대학교 꽤 유명한 에서 서울. 그 다음에 어디에 지원하다. A는 A를 그럼 한번 생략한 거죠. ứng tuyển vào 지원했대요. 우리 회사 하면 뭐요? 회사 우리. 오케이. 그래서 mọi người phải nói như thế nào các bạn? A vừa mới tốt nghiệp trường đại học khá nổi tiếng ở Seoul. ứng tuyển vào công ty chúng toi가 돼야 되는 거죠. 핵심은 A가 tốt nghiệp 했어요. trường đại học 을. 그리고 ứng tuyển vào công ty. 얘네가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 뭐 이렇게 좀 더 넣은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A vừa tốt nghiệp 대학교를 trường đại học khá nổi tiếng ở Seoul. ứng tuyển vào công ty chúng tôi. 자, 남부로 하면 A vừa tốt nghiệp trường đại học khá nổi tiếng ở Seoul. ứng tuyển vào công ty chúng tôi. A vừa tốt nghiệp trường đại học khá nổi tiếng ở Seoul. ứng tuyển vào công ty chúng tôi.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응용학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놓고 제가 해석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걸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끝나니까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거니 뭐 도비, 어려운데 흥미로워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볼게요. 실제 제가 옛날에 미라클 모닝에서 했던 걸 발췌해 왔어요. 베트남에서 썼던 하나의 기사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기사예요. Phẫu thuật thẩm mỹ tại Hà Nội, cô gái 22 tuổi quê Long An đã nhập viện cấp cứu và tử vong sau 2 tháng điều trị. Cộng đồng mạng lan truyền tin đồn chủ thẩm mỹ viện từng làm thợ cắt tóc 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phẫu thuật 은 여러분 수술하다는 뜻이에요. thẩm mỹ 는 원래 신미라는 뜻이 있으니까 신미가 뭐예요? 신미.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hẫu thuật thẩm mỹ có nghĩa là 성형수술하는 겁니다. tại 어디에서? 하노이. 성형수술을 했대요. 하노이에서. 성형수술하다. 하노이에서. 누군가가 했겠죠. A가 성형수술을 했대. 하노이에서. 자, cô gái 여자인데
어떤 여자가 22 tuổi quê Long An. 네. 롱안에 고향이 있는 22살의 여성이래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즉, 롱안에 고향이 있는 22살의 여성이라는 거는 롱안 출신의 22살의 여성이 나 뭐 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nhập viện, 입원하다. cấp cứu, 구급이에요. 구급. 그러니까 응급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tử vong, 사망합니다. sau 2tháng điều trị, sau 뭐뭐 한 후에 2tháng, 2달, điều trị, 이건 치료하다. 두 달의 치료 후에 끝에 사망을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이 문장도. 자, 이 문장도 어려운 듯 하지만 여성이 입원을 해요. 그리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는데 롱안 출신 22살 여성, 거꾸로 썼죠. 응급 입원하다. 사망했다. 자, 그 다음에 2달의 치료 끝에 할 때 거꾸로 썼죠. 그렇죠? cộng đồng mạng, cộng đồng 이 공동체고 mạng 이 인터넷 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공동체, 네티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란주연, 인터넷 공동체, 네티즌 사이에서 퍼졌어요. 주어에서 퍼졌어요. 띵돈, 어떤 소문이? 주인이에요. thẩm mỹ viện 이라고 하면 thẩm mỹ 가 아까 심미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원이에요. 병원, 무슨 원 할 때 원이에요. 그러면 심미원이라는 건 성형외과를 얘기합니다. 성형외과의 주인이 등 뭐뭐 했던 적이 있다? 람, 했던 적이 있다. 더 깍떡이라는 건 뭐 이발소 헤어 디자이너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요. 이 주어 사이에서 퍼졌어요. 동사했어요. 뭐뭐라는 것을. 이 띵돈, 소문이 퍼졌어요. 무엇을? 이 사실이 퍼집니다. 요 주어가 이 주인이 등람 했던 적이 있다. 무엇을? 더 깍떡. 주어수로 하는 거 보이시죠? 즉, 이 말은 정리하자면 한우에서 성형수술을 한 롱안 출신의 22세 소녀가 병원에 입원했고 2개월의 간의 치료 끝에 사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형외과 주인이 헤어 디자이너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매끄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나왔어요? 주어, 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잘하고 주어 찾고 수로 찾기를 항상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단어 싸움이에요. 그럼 한 번만 읽어볼게요. Phẫu thuật thẩm mỹ tại Hà Nội. Cô gái 22 tuổi, quê Long An đã nhập viện cấp cứu và tử vong sau 2 tháng điều trị. Cộng đồng mạng lan truyền tin đồn chủ thẩm mỹ viện 어디 갔죠? từng làm thợ cắt tóc. 남부로 하면 phẫu thuật thẩm mỹ tại Hà Nội. Cô gái 22 tuổi, quê Long An đã nhập viện cấp cứu và tử vong sau 2 tháng điều trị. Cộng đồng mạng lan truyền tin đồn chủ thẩm mỹ viện từng làm thợ cắt tó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단어를 드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해석을 해보세요. 단어가 보이죠? 해석을 보시면 돼요. 이건 바로 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정확하게 아마 첫날 공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랑 제가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따로 나눠서 드릴 거거든요. 그걸 2개 다 적어놔요. 그럼 내 거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거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난 수준이 좀 된다 하면 단어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석하고 영상을 보는 게 핵심. 나는 아직 너무 초보다 하실 때는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를 하고 단어 정리를 한 다음에 혼자 다시 한번 스스로 해석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책 보시면 안 돼요. 책 있으신 분들 책 보는 건 진짜 반칙이에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조금씩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좀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얘가 주어예요. 사람들이 너희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 주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책 안에서 사람들이 말했다. 어떤 책에서 사람들이 말했대요.
건짬 이게 구렁이죠. 구렁이가 누이 삼키다는 노증 하면 한 번에 확 다 삼키는 걸 노증이라고요. 까 전부 con mồi 뭘 전부? 먹이를 전부 한 번에 다 삼켰대요. 그런데 không nhai 뭐하다? 씹지 않았대요. 안 씹다. 자, 주어가 다 했어요. 주어가 삼켰어요. 무엇을? 그런데 씹지 않았다. 그렇죠? sau 그 다음에 걔는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이 뭐야?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뭐뭐 할 수 없다죠. 영어의 cannot. 근데 không thể 뭐뭐 được nữa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육닉 이러는 거 여러분. 움직이는 거. 육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không thể 육닉 được nữa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걔라는 건 누구예요? 건짬. 지금 구렁이에요. 구렁이는 남 누워서 자요. 6tháng. 그러니까 주어가 이걸 했죠. 얘가 자요. 6개월 동안. 기간은 항상 어디다? 끝에 주어 수로 뒤에다가 liền 연속적으로 잡니다. trong khi 뭐뭐 하는 동안에 저 tiêu hóa 소화를 저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책에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구렁이, 보아 구렁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아 구렁이는 이 먹이를 한 입에 삼키고 나서 씹지도 않은 채 한 입으로 삼키고 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6개월 내내 소화를 기다리면서 누워서 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 나서는 꼼짝도 못하고 먹이가 소화되는 6달 동안 잠을 잔다고 하는 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다 삼키고 잔 상태로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양처럼 실제로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양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나 잘 그렸지 하니까 뭐자 그렸냐고 그리고 뭐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어린 왕자를 한번 어린 왕자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만 핵심적인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베트남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4가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찾는다? 뭐였죠? 주어부터 찾는다. 무조건 주어부터 찾는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어랑 수러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를 의미했죠. 그러니까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한다. 제발 단어 던지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어가 있어야 예의 있는 거다라고 했죠. 말을 멋있고 고급지게 해주세요. 표현을 뭐뭐하고 뭐뭐하게 한다. 오케이. 단순화하고 절대 막 휘황찬란하게 단순화하고 단순화한다는 거는 특히나 주어에 너무 많은 꾸밈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주어부터 꾸밈이 너무 많으면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화하고 뭐뭐하게 한다? 명확하게 한다. 명확하게 한다. 자, 네 번째.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뭐였죠, 여러분? 정확히 인지. 특히 동의어요. 아직도 여전히 상태인지, 아직 안 한 건지, 아직 못한 건지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런 걸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4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베트남어 기본 어순입니다. 첫 번째가 뭐인지 기억하세요? 큰 틀. 첫 번째는 큰 틀 잡는 거였어요. 큰 틀은 어떻게 쓴다? 주어랑 서술어부터 무조건 써요. 자, 그럼 여러분 그건 뭐였어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나 언제 어디서 누가 왜와 같은 의문사를 나타내는 거는 주로 어디 쓴다? 주어 수로가 있으면 앞 혹은 뒤에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시간과 관련된 시간을 표현하는 아이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시간은 기간과 그쵸?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와 시점을 나타내는 아이로 꼭 구분하시고 기간은 무조건 문장의 끝에밖에 못 오고 시점은 앞과 끝에 모두 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틀 안에서 즉 주어 안에서
내가 어제 내가 산 빨간 모자는 뭐 이런 거. 그럼 뭐예요? 항상 거꾸로 쓰는데 이게 좀 어렵죠? 무조건 중요한 것부터 쓰고 꾸밈은 뒤로 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수량 명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이 한 개 하면 그대로 한 개. 책 한 권 뭐 이런 거 나와도 무조건 뭐부터 난다? 숫자부터 앞에 써라. 한 권 책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간과 시점 구분할 때 예외사항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였어요? 시간 기억하시죠? 7시에 라는 표현, 7시간 요 표현들은 한국 어순과 똑같이 가는 예외고 일주월년과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량과 명사 형태와 2번과 3번을 생각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2번과 3번이 여기에 그대로 가는 건데 수량 명사가 기간에 해당되고 거꾸로 문법이 시점에 해당된다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륵제그만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끝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유익했나요? 유익했길 바래요.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알죠? 제가 시원스쿨에서도 안 풀었던 이야기. 사실 계속 정리하면 정리는 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을 만들려고 애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유익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 왕사 원서로 배우는 거는 그냥 원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4가지 기능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요. 7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은 이번 주 토요일에서 끝낼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끝낼 거고요. 추가 모집은 올해 없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링크를 보고 혹은 신짜오 율쌤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mọi người. 공부하다가 좀 재미없어지면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공부하다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유튜브 보거나 베트남 노래, 제가 노래로 배우는 베트남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게 나아요. 백날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백날 해봤자 안 들어와요. 잘 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극복도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래서 노래 한 곡 정복하기 막 이런 걸 갑자기 한다거나 그래서 코노를 가요. 노래 한 곡 정복해서 코노 가서 불러요.